여러분, 돈에 대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 써라. 딱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조언이 여러분을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낡은 규칙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네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움직이는 규칙이 이미 완전히 바뀌었고 극소수의 엘리트들은 자기들만의 새로운 규칙으로 부를 쌓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자들의 음모라는 제목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터무니없는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입견은 잠시 접어두고 이 책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주었는지 그 핵심 주장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가 뭔지, 또 우리가 따르도록 배운 낡은 규칙과 그들이 따른다는 새로운 규칙,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을 알려면 우리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1년이요. 굉장히 구체적인 시점이네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정말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네. 바로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줬던 거죠? 맞습니다. 금태환 대왕에서 달러의 가치가 실물인 금에 딱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금으로 안 바꿔준다는 게 우리 삶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나요?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요. 모든 걸요? 네, 바로 이 순간 진짜 돈, 머니가 사라지고 화폐, 커런시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거든요. 돈이 사라지고 화폐의 시대가 열렸다. 조금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묶여있던 돈이 이제는 오직 정부의 신용 하나에만 의존하는 종이 조각, 즉 화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이론상으로는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낸다니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돈이 흔해지니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요사키가 첫 번째 폭탄을 던집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저축하는 사람은요. 네.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난해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축하는 사람이 패배자라니.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평생 미덕으로 배운 가치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체 누가 이런 판을 짰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부자들의 음모의 실체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책에서는 이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보통 사람들에겐 불리하게, 소수의 부자들에겐 유리하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거죠. 설계되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개의 기둥이요? 궁금하네요, 뭔지. 첫 번째 기둥은 1913년에 설립된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페드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에는 연방이 들어가지만 이 책에서는 이 기관이 사실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은행들의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 달러 발행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그럼 돈의 공급 자체를 민간은행 연합이 통제한다는 주장이군요. 그게 왜 일반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들은 말 그대로 무에서 돈을 창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네. 그럼 정부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누구에게서 돈을 거둘까요?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걷겠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민간은행 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이에요. 와, 돈을 찍어내는 주체는 따로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바로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공교육이요? 네. 기요사키는 1903년 석유왕 존 디 록펠러가 설립한 일반교육위원회를 그 시작으로 봐요. 이 위원회에 숨겨진 목표가 뭐였냐면 네. 금융지식을 갖춘 똑똑하고 독립적인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순응하고 명령에 잘 따르는 좋은 직원과 군인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네요. 그렇죠. 돈을 찍어내는 주체는 따로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돈을 다루는 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은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회에 나와서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라. 이 조언이 바로 이 시스템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요? 은퇴연금 시스템입니다. 1974년에 미국에서 에리사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401k 같은 제도가 대중화됐거든요. 401k라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은퇴 자금이 월스트리트로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문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전혀 모른 채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네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떼이고 만약 시장이 폭락하면 그 손실은 또 고스란히 본인들이 떠안게 되고요. 정확합니다. 들어보니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연준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학교는 금융 문맹을 만들고 그렇게 번 돈은 결국 연금 시스템을 통해 월스트리트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사이클이라는 주장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서 부를 빼앗아가는 네 가지 강력한 힘, 즉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은퇴자금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힘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네 가지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족쇄가 되지만 네. 금융 지식이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이 힘들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쌓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해보죠.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낡은 규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돈을 저축하라. 아, 이건 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신조처럼 여겼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새로운 규칙은 정반대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사용하라. 네, 앞서 말했듯이 1971년 이후 시스템에서 현금은 저축하는 순간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현금을 쌓아두는 대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 그 사용이라는 게 그냥 써버리라는 뜻이 아니군요. 물론이죠. 낭비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주는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걸 의미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낡은 규칙도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분산 투자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요. 네, 투자의 제일 원칙처럼 배우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낡은 규칙이라고요? 네, 이 책은 집중하고 통제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죠. 광범위한 분산 투자는 투자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만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한 분야에 집중했다가 그 분야가 통째로 무너지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펀드에 나눠 담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책에서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죠? 여러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진 뮤추얼 펀드에 돈을 나눠 넣어도 결국 그 펀드들이 투자하는 대상은 대부분 주식이라는 단 하나의 자산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아, 결국은 다 주식이군요. 네,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모든 펀드가 함께 하락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부동산이면 부동산, 사업이면 사업,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고 주장합니다. 모르는 것에 돈을 던지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뭐 이런 말이군요.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낡은 규칙은 빚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재테크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은 좋은 빚을 활용하라입니다. 좋은 빚이요. 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요사키는 빚을 두 종류로 나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나쁜 빚과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좋은 빚으로요. 좋은 빚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네요. 사실 저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오랫동안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사려고 쓴 카드 빚이나 자동차 할부는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니까 나쁜 빚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고 해보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대출 이자랑 원금을 다 갚고도 매달 돈이 남는다면
그 대출은 어떨까요? 아, 그건 오히려 저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빚이죠. 부자들은 바로 이 좋은 빚, 즉 타인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자산을 사들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인데요. 이건 이 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낡은 규칙.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은 아주 단호합니다. 뭔가요? 당신의 집은 부채다. 잠깐만요. 집이 부채라니요? 아니 이건 정말 특히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같은데요. 내 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죠. 집값이 올라서 얻는 시세 차익, 즉 자본이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이걸 단순히 부채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 책의 명확한 정의를 다시 떠올려야 해요. 정의요? 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아주 단순하죠? 네, 단순하네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직접 사는 집은 어떤가요? 매달 대출 원리금, 재산세, 관리비, 끊임없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가죠.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집은 부채인 거죠. 그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은요? 그건 뭔가요? 그건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일 뿐 실현되기 전까지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요행에 기대지 말고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고 강조해요. 아,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 월세 수입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다면 그 집은 여러분에게 자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핵심은 현금 흐름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이겁니다. 돈은 지식이다. 네, 1971년 이후 돈의 규칙이 바뀌면서 금이나 종이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작동 원리를 아는 금융 지식이야말로 진짜 부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죠. 부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불공정한 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책은 거듭 강조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금 흐름이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산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죠. 자본 이득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반면 부자들은 자산에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모노폴리 게임 예시가 재밌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가 모노폴리에서 이기려고 호텔을 짓는 이유가 뭔가요? 호텔을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받으려고 짓는 거죠. 네, 꾸준한 임대료 수입, 즉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의 게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솔깃하면서도 좀 황당하게 들리는 개념이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남한의 돈을 찍어내는 법을 배워라. 이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건 무한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무한 수익률이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 돈 2천만 원으로 샀다고 가정해 보죠. 네.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 이자, 관리비 다 내고도 매달 50만 원이 남아요. 이게 현금 흐름이죠. 그렇죠. 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3년 반 정도 지나니까 재투자 원금 2천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피스텔에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 원금은 이미 다 뺐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제 소유이고 매달 50만 원의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와. 이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제 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무한 수익률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요사키가 말하는 나만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돈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가 배워온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는 낡은 상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의 규칙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금융지식이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해라, 빚 없이 살아라, 집은 가장 큰 자산이다와 같은 주문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부를 갉아먹도록 세뇌당했다고까지 주장해요. 세뇌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물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관점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번 의심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과연 몇 가지나 사실은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주문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